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난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에 첫 등장을 하셔서 오빠와 같이 목격한 그 하얀 선생님 이야기로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는 그 한 에피소드였던 거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난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거기 너무 이르죠? 시간이. 괜찮습니다. 거기 그냥 근데 일찍 일어나서 나쁠 건 없어요, 사실. 예. 너무 네, 일찍이긴 밖에 하니까. 눈보라 치는데. 아, 눈보라쳐요, 거기? 네. 자, 일단은 난나님께서 저번에 이제 참여해 주셨을 때 하얀 선생님 이야기로 참여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개인 가정사나 그리고 오빠와 아니면 이제 난나님께서 목격하신 그 하얀 선생님 이야기도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의문의 아저씨가 맞죠? 저희는 바다가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맞아. 해서 그때 오빠랑 저랑 입원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한 달 정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어서 그 한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생긴 일인데요. 느낌이 있다. 근데 바다로 왜 가라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다 쪽에 그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신들이 이제 육지 신보다 좀 싸납고 세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겠네, 정확한 이유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집니다. 난나예요. 제가 한 6살 때쯤에 바다가 가까운 그 지방으로 내려오고서 엄마랑 저랑 오빠랑 셋이서 찜질방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급하게 구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됐어요. 이 지역 시세를 모르는데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정말 싸게 나온 거고 싱글맘이 지내기에 집주인분이랑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집이 어떻고 말고 생각하기엔 엄마가 선택지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 집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집이 딱 6개 세대 중에서 가장 안쪽 집이었고 구조가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부엌 형태를 갖춘 그냥 긴 싱크대가 하나 있었고 이게 복도 형태인데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고 그 복도를 지나서 왼쪽을 보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큰 방 그리고 입구 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옛날엔 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장실 안에 드럼 세탁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 특징이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면 그 복도 특성상 화장실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현관 쪽에서는 그 화장실 벽 안쪽으로는 아예 이게 서로 보이지가 않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구했다 하고 나서 저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온전히 셋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집을 구경하다가 오빠랑 저랑 동시에 화장실 앞에서 세탁기를 보자마자 둘이서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하얀 선생님을 봤을 때 느꼈던 그때 당시에 비슷한 느낌이 너무 확 나서 둘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그런 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시니까 그날 밤에 저희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무서워서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그날부터 같이 샤워를 하고 집에서도 같이 손잡고 있자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기만 했어요. 이때 당시에 좀 큰 문제가 친아빠가 재산도 없고 직장도 잘려서 양육비 청구권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심지어 사채빚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예 이른 새벽부터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온갖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오빠랑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을 둘이서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 아이고. 근데 이제 오빠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 왜 전학 왔냐고. 근데 오빠가 그 하얀 선생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 좀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애기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귀신이 포인트가 돼서 이 새 귀신 본 새끼네? 이러면서 왕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이구.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집에 와서 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가? 네. 아니.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 있으시니까 당연히 몰랐고 이제 오빠가 때리고서 맨날 잘 때마다 미안하다고 막 웃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오빠한테 묻고 나서 다음날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디서 다쳤냐고 누가 때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때 그냥 넘어졌다, 어디 부딪혔다 이런 말밖에 못하고 엄마 알게 되면 이제 선생님 혼날 것 같은데 말해주면 안 돼? 했는데 남들이 사정을 아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그냥 괜찮나요? 아무 일 없어요? 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휴, 참.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집에 와서 그냥 주먹으로 던게 뭐 책을 던진다든지 밥 채러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명치를 막 주먹으로 떼겠다든지 베개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눌러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이 와중에 오빠가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교에 친구도 없다 보니까 유일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세탁기도 무섭고 뭐 학교도 다 싫으니까 저랑 같이 지내자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그 친구 내에서 자주 이렇게 자러 가고 저는 결국에 매일 혼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유치원을 마치고 딱 집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 앞 그 코너에서 사람 얼굴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위치가 딱 그때 당시 제 키랑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집주인 아저씨네 달려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집에 누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하필 그때 그 부부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같이 확인하러 가자 해가지고 야구 배트를 챙겨서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네. 그러고 그 오빠가 문을 열고 야 다나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막 배트로 여기저기 막 치면서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냥 너가 잘못 봤나 봐. 이제 너무 무서워서 막 우니까 저녁 먹고 가라 해서 밥을 먹고 결국 밤늦게 혼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오빠가 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들어가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불 켜는 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바로 그 문 옆에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남자의 목소리로 오늘은 형아 없어? 이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은 형 없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손으로 입을 막 틀어막고 숨도 못 쉬는데 오늘은 형 없어? 오늘은 형 없어? 오늘은 형 없네? 없지? 없어? 이러면서 그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제 이불 주위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형아 없어? 이 다음에 우리 엄마 봤어? 우리 엄마 봤어? 형아 어디 갔지? 형아 어디 갔나? 형아 어디 갔나? 이러면서 방을 막 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오빠 올 거야. 엄마도 와. 시끄러워. 나 무서우니까 그만 말해. 저리 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발걸음이 멈추는 느낌이 확 나고 소리도 멈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적이 흘렀는데 예. 갔나? 싶어가지고 이불을 살짝 들쳤는데 들추자마자 그 남자의 눈동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 누워있는 그 자세랑 동일하게 누워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동자가 흰자가 없이 온통 검은색인 거예요. 마주치자마자 형아 없어?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 올 거야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걸 한참 동안 형아 없어, 형아 없어, 형아 없어, 형아 없어. 이러다가 조용해지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탁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진 거예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다가 그날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서 남자애가 제 옆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더니 순간적으로 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보여주는구나. 그 애가 저랑 비슷하게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한테서 가정폭력을 당한 거였는데 그 애 엄마가 애를 하도 니까 그 조그만 애가 무서워가지고 숨을 곳을 찾다가 세탁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문이 잠기면서 질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와. 네, 정말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건 들어가도 나오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이제 헉헉대면서 잠에서 깨게 됐는데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고 눈 뜨자마자 이제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러 엄마 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엄마가 깨 계셨고 꿈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악몽 꿨다면서 괜찮다 이렇게 진정만 시켜주시고 미안한데 엄마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신경도 못 쓰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매일 오빠가 없는 날마다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점점 그게 제가 3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다가 점점 그게 1인칭 시점으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질식하는 순간까지 제가 잠잠해서 겪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운데 또 안 잘 순 없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기절하듯이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을 새고서.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가 유치원만 가면 기절하듯이 잠에 들고 몸에 멍도 있고 하니까 아동을 의심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게 처벌이 심하지도 않았었고 좀 설명만 잘하면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바로 경찰서로 오시고 애가 악몽을 많이 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얀 선생님 일이랑 전에 있던 일들을 다 상황 설명을 하시게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빠가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오빠한테 가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어머니가. 네. 근데 어머니는 집에서 저희를 일일이 다 케어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태권도를 보내서 애들이랑 좀 사교성도 키우고 정신 수련도 좀 하고 해야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를 다니게 됐는데 그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달 다니고 관두게 됐는데 되게 안 좋은 게 태권도에서 배운 발차기 기술을 연마한다고 저를 킥패드 취급을 한 거예요, 오빠가. 아이고,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웃긴 게 이 덕분에 오빠가 집에 나가는 날보다 태권도 수련을 해야 된다고 저를 때리는 날이 많아지게 됐고 그 덕에 오빠가 안 나가니까 저는 이걸 그냥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는 하루 동안 강당에서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 자는 숙박 캠프 같은 날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 하루는 그날 자기 학교에서 자고 온다고 이불이고 뭐고 다 챙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방에서 자게 됐는데 그 제일 끝방이 달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창도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냥 낮에도 너무 어두운?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또 거기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도 밤을 새려고 계속 다리를 꼬집고 막 혀를 씹고 이러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손톱으로 두드리는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봐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야.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불을 싹 들쳤는데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는데 그 문 앞에서 검은 눈동자가 문 옆으로 이렇게 쓱 나타나더니
향아 없어? 향아 없어? 너만 있네, 너만 있네, 너만 있네? 이걸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을 웃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는데도 그 입모양이 변하지가 않고, 그냥 그 검은 눈동자가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온다고 했을 때 저번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 올 거야 가! 이랬는데 그 남자애가 너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그러다 죽어. 그럴까? 죽여버려야겠다. 죽일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그 기에 눌리면 내가 진짜 죽겠다. 나 오늘 죽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태권도 다닐 때 관장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압을 내뱉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합 이러면서 저리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진짜. 그거라도. 네,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에 눌리기 싫어서 울면서도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외치는데 점점 식은땀이 계속 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제 기합을 듣더니 합 이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서 계속 절 보고 웃고 있고 합 이걸 계속 하니까 제가 결국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서는 무슨 일이야 문 열어보게 하면서 막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데 그 남자애가 그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문을 한번 쓱 보다가 다시 저를 보면서 눈을 엄청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쁜 눈이 아니라 너무 동그랗고 까매서 무서운 거예요. 우와. 근데 이 아저씨가 결국에는 쾅쾅쾅 두드리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문 손잡이를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동시에 남자애가 또 화장실로 도망갔고 저는 그대로 눈물 콧물 범벅이로 아저씨한테 뛰어가서 안긴 거죠. 근데 그날 아저씨가 제 상태를 보시고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병원으로 오셨는데 서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껴안고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있었던 일들을 또 설명을 했는데 네. 어머니가 돈이 수중에 없는데 이사는 힘들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친할머니한테 도움 요청하러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할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전화했니? 이러셨대요. 아휴, 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은 제 자식들 망쳐놨는데 왜 저는 염치도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요? 저 양육비도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 대신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냥 받아치셨대요. 오호. 근데 이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왜 도와준 게 없어? 네 아들 수술비 줬잖아. 죽을 뻔했잖아. 내가 살린 거잖아 그날. 이러시는데 이날 엄마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시참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사 가기로 하셨던 그날에 그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을 지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머님이 이때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 돈이 그분이 무당이시니까 오빠가 생사가 오갈 걸 알고 수술비를 주신 거였어요. 왜냐면 그 돈이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이사 갈 때 어머님이 갑자기 주셨던 그 돈 알고 주신 거냐고. 내 아들 죽을 거 알고 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네 아들 안 죽었잖아. 내 덕에 살았잖아. 이러셔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냐고. 애기들 다 죽다 살아났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할머니께서 돈만 보내시면 되니? 끊는다? 하고 뚝 끊으셨대요. 그러고 다음날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 돈으로 이사를 가실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사를 가도 다른 귀신을 보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엄마가 일하던 그 고깃집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정말 용하다는 집에 저랑 오빠를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 날짜를 잡고 예약을 하고서 거기 딱 가는데
무당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당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너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시고는 엄마랑 오빠만 들어가고 저는 거기 계신 다른 아주머니랑 같이 카페에 가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제 엄마 시점으로 무당집에 딱 들어갈 때는 엄마가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친할머니 때문에 더 불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무당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분이 오빠 손을 꼭 잡고 들어가자마자 오빠를 무릎에 앉히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가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우시고 어머니를 보고는 야, 니 딸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걔 죽는다 이러면서 막 우시니까 엄마가 속으로 뭐지? 진짜 용한가?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오빠를 보고 야는 기가 워낙에 세서 봐도 이상할 건 아닌데 연계를 밟고 살아나니까 눈이 뜨인 거지. 이거 감추면 걔하는데 니 딸은 죽는다. 그 때내도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죽을 거 왜 온다. 뭐야 너?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왜 할머니가 태몽을 꿨다면서 저를 꼭 나와야 된다고 하신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자세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작년에 겪은 일 말할 때 드릴 건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세습무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래요. 근데 그 세습무를 저한테 오게 하려고 제 사주를 틀어버린 거래요. 저 원래 뭐 이날 몇 날 몇 시 이렇게 태어났어야 될 애가 다른 날 다른 시에 태어나고 이름도 사주가 안 보인대요. 어차피 죽을 애 사주라서 봐주기도 싫다고 예전 무당집들이 다 그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무당분께서도 자세한 설명은 못 해주고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순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부적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1년이다. 딸한테 붙이갖고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고 1년 기다리면 알아서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오빠 영안을 닫아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분이. 아, 네. 그래서 며칠 뒤에 날짜 알려주겠다 하시고 그 복채도 안 받고 그냥 보내셨대요. 근데 카페에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고 저는 다시 그 무당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넋이 나간 얼굴로 오빠 손을 잡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오고 계셨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엄마랑 오빠랑 그 집으로 돌아왔죠. 예? 엄마는 무당분 연락 기다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일도 안 가셨고 오빠도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 악몽도 안 꾸고 그 남자애도 아예 안 보게 된 거예요. 오빠가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세탁기는 무섭고 근데 한 3, 4일쯤 뒤에 언제 어디로 와라 하는 문자를 받고서 엄마가 저를 집주인분한테 맡기고 오빠랑 집을 나섰고 하루가 지나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오빠가 지금도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당분이 오라고 하신 그 장소에 갔을 때가 산 어느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어지럽게 기억이 나면서 그 순간부터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날 영안을 닫는 뭔가를 하시면서 이제 엄마는 계속 빌고 계셨고 그 뒤로 뭔가가 보이진 않는데 오빠가 나쁜 기운만 느껴진 거예요. 그러고서 그 무당분이 그 어린 남자애를 천도해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굿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굿비가 그 할머니가 보내주셨던 그 1,000,000원으로 네. 다 알고 준다. 알고 주셔. 네,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굿을 진행하는 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저는 굿하는 곳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 굿을 진행을 하는데 워낙 그 남자애가 가기 싫어해서 3일 동안 그 굿을 했대요. 근데 혼자선 안 되시니까 3분이 더 오시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1,000,000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고 저희가 그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8개월을 더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부적의 1년 기한을 까먹은 거죠.
그러고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바닷가 근처? 아니요, 다음 이사를 갈 때는 어머니 직장 때문에 바다로 가야 된다는 말을 못 지키고 산 쪽으로 가게 됐어요. 아, 이번엔 산이구나. 아이고,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산도 귀신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저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오빠가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네. 그냥 오빠의 본심인 건가 아닌가를 정확히 모르겠네. 다음 얘기 때 나오는데 예.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정말 심하게 당해서 네네. 흉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따라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따라하면서 보고 배웠다 이거죠?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것도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면 나를 못 건드린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당연히 교육이 됐겠죠. 네. 그랬었을 때는. 근데 정말 힘드셨겠다, 난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오늘 많이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이러시면서 이제 많이 떠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 저도 네. 트라우마가 좀 그치. 깊어서 네, 아직도 그래서 힘드셨죠. 병원을 다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딴 데다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어떤 여자애한테 했는데 저도 이걸로 왕따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게 여기가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있어요.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희 채널 이야기 듣다 보면 뭐 귀신 보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사람들 뭐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없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이 꼴을 당하는데? 없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네, 한 번쯤은 얘는 좀 믿을만하다 해서 말을 했는데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났을 때 따돌림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이용만 한다거나. 맞아요. 네, 그게 많아서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는 없고 맨날 돌비채 노래만 많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나마 익명으로 그냥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바닷가 집도 어마무시하네요. 여기도. 근데 그 아저씨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가서 살면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왜 안 괜찮았을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 무당분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더 어릴 때 어머님이 무당집을 막 수소문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네. 바닷가에 그 무당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손을 써줄 수 있는 무당이 그 바닷가에 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예전 과거니까 그곳이 네. 어디였어요? 그 바다가? 통영 쪽이었어요. 통영? 통영 꽤나 멀리 가시긴 했네요, 확실히. 네. 그랬구나. 통영에 있는 바닷가 집에 간 이유가 있었네요. 거기서 힘든 꼴을 겪어도 오빠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죠. 자, 다음 곳은 산이라고. 나 지금 벌써부터 지금 다음 곳은 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산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이야기 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나님의 잘못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족이 안 좋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남들은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난나님은 가족을 욕할 수 있어.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시청자분의 가족이니까 좀 자제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나님께서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그 산 이야기 바로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랑 이어지긴 해요. 안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별개의 에피소드긴 합니다. 하지만 1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2편이 소름이 확 다가와요. 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개나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1편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되고,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고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저번에 해주신 그 이야기의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소울텔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아니요, 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저번에 해주셨던 이야기에 이어서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아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지난번엔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느라 길어져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을 목격했던 일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뭐 주변 이야기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 예. 이제 한 가지는 20살 겨울에 봤던 귀신과 그 귀신에게서 저를 구해주셨던 분 얘기 하나 하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살던 집 근처에서 계속 일어났던 이상한 현상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이어지긴 해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2가지 이야기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르십니다. 소울텔러예요. 겨울에 겪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 이제 그곳을 위치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뭐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길이에요. 그냥 도로 위에요. 거기를 누군가가 만약 찾아가신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나 그 사람의 몸의 체질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끝낸 시기고요. 2000년 12월 말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창 많이 놀잖아요. 친구들이랑. 수능 끝났으니까 어차피 망친 수능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거의 늦게까지 놀아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숙소에서도 좀 외곽 쪽 설악산 쪽으로 들어간 곳이라서 버스도 9시 50분에 끊기고 택시를 타면 그때 당시에는 야간 할증과 지역 할증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로 놀던 속초 번화가 쪽에서 타고 들어오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고3 수능 끝낸 수험생한테는. 그래서 보통은 오는 도중에 이제 친구랑 거의 같이 놀았기 때문에 둘이서 뭐 반반씩 부담을 해서 그 친구가 중간에 내리고 제가 집까지 가서 합친 돈을 같이 택시비를 내고 이러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놀았었어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를 타서 놀다 보니까 택시비가 뭐고 생각을 안 하고 다 탕진을 해버린 거죠. 한창 혈기왕성하고 빠꾸 없을 때니까 그래 가자 뭐 있냐 너 돈 남았지 그럼 너희 동네까지만 가자 나는 거기서 집까지 걸어가겠다. 근데 숙소가 지금은 좀 눈이 늦게 오는데 그때 당시엔 12월 초면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보통 그날은 처음엔 진눈깨비 정도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다. 진정한 상남자는 우산 따위 쓰지 않고 눈비 정도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놀다가 택시를 타고 그 친구는 오다가 이제 대포동이라는 곳에서 내리고 저도 그때 같이 내렸어요, 그날은. 근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한 6km 정도 돼요. 상당히 멀어요. 걸어서 가려면. 근데 저희가 택시를 탈 때쯤부터 내리던 눈이 갑자기 이제 밤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진눈깨비가 한방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대포항에서 지금은 해맞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설악산 입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설악산 소공원 입구가 아니고 그때 당시 마을 이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대포항 바로 다음 정류장. 네.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데 직진을 하면 양양으로 나가고 우회전을 하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저희 집까지 한 4km가 걸려요. 그냥 뭐 걸었죠. 그때 당시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도 없고 뭐 핸드폰으로 뭘 보면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군대나 아니면 스키장이나 뭐 눈 많은 곳에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밤에 눈이 오면 환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밝아져요, 주변이. 맞죠. 반사되니까. 네. 뭐 눈이 내리는 중인데도 엄청 밝고 앞에는 눈발이 한방눈이니까 시야가 많이 확보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2m쯤 앞을 보고 가게 된단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가다 보니까 우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어깨에 눈이 막 쌓여서 저는 이렇게 털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저희 마을 가기 전에 한 3km 정도 되는데 마을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 마을과 저희 마을 사이에 6.25 참전용사들 위령비라고 저희는 충훈탑이라고 그때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공원처럼 살짝 위령비랑 앞에 제를 지내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가 보이면 집에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쯤을 지나고 있는데 앞쪽에 어른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가다 보니까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쌓여요. 장난 아니겠죠. 예. 벌써 이제 뭐 종아리까지 눈이 이렇게 쌓이는 정도니까 그렇게 걷고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요. 앞에 가시는 분이 발자국이 남아야지 제가 이제 가는 게 밟고 가기가 편한데 네.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한 순간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원래 눈이 오는 날에는 습한 이런 눈 냄새라는 게 살짝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뭔가 이렇게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음은 생각하는데 몸은 계속 그냥 걷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군대 야간 행군 정도 컨디션이 된 거예요. 앞에만 네. 보고 걷는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쭉 걷고 있는데 체감상 이쯤 되면 우리 동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제자리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묵묵히 걸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하염없이 그 사람을 따라 걷습니다. 다리가 이제 점점 아파오고 신발이 다 젖어서 발이 시려올 때쯤에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때 돼서 이게 홀린 거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인지 외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수련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남한테 뭐 아는 척 떠들긴 하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거나 잘했지 제가 직접 대처를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헛똑똑이었던 거예요. 이론만 알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뭔가 조금 애매한 약간 2% 부족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몸이 그때부터 제 통제를 벗어나요. 체감상 한 30분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목격했던 데서 30분 정도를 더 걷게 되면 저희 마을을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요. 한참 지나쳐서 장제터라는 곳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직 제 뒤쪽으로는 충원탑 위령비 있는 데가 보이고 뭐 러닝머신 걷듯이 계속 그냥 걷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주저앉아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가위 눌렸을 때처럼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차도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무슨 빛이 나오면서 뻑뻑한 소리로 빵빵 빵빵 이런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먹먹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귀를 찢을 정도로 클락션 소리가 바로 옆에서 확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이제 몸이 제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봤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갤로퍼 승용차 있어요? 9인승. 있죠. 네. 거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창문을 내리더니 야 빨리 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야 빨리 타! 너 홀려서 타! 그래서 네 하고 아저씨가 이제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문을 직접 열어주시고 제가 올라탔어요. 그렇게 타고 자 이제부터 옆에 보지 말고 내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앞에만 봐. 눈을 감아도 되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옆에 보지 마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상황이 되면 네 하고 아저씨가 갑자기 그 눈길의 악셀을 거의 뭐 풀악셀을 밟다시피 차가 뒤가 틀어지는데도 이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이제 됐어 백미러 보지 말고 이러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덜덜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와. 너 저게 보였지? 네. 됐어 이제 뭐 됐으니까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너 집이 어디야?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는 좀 유명하셨어요. 네. 오래 사셔갖고. 그리고 저희 집도 어디라고 얘기하면 이 근방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멧돼지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 너가 그 형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설악산 수공원에 가다 보면 길이 개천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수공원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근데 제 체감상 거리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체 능력을 벗어나서 그냥 걷게 된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힘이 들고. 일단은 아저씨가 오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아저씨가 내일 낮에 들릴게. 어차피 내일 낮에 집에 있지? 그러니까 예 하고 저희 집이 이제 도로에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는데 언덕 위에다 차를 세워주셨어요.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한참 좀 있다가 들어가. 또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셨어요. 내일 갈 테니까 좀 이따 들어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성은 바르거든요 저희가. 예. 그 와중에 근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 거예요. 언덕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썰매를 타다시피 해서 내려갔어요. 예. 네, 본인도 어차피 그때 다 주무시고 계시고 제가 또 이제 들어가서 기절을 하다시피 그냥 정신을 잃어요. 저희 부모님은 낮에 또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그 눈을 뚫고 나가셨고 밖에서 클락션 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어제 저를 태워주셨던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한테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보통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 이상한 거한테서 구해주셨으니까. 근데 혹시 산사람이라고 아세요? 산사람? 산사람?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 네, 이 산사람이라고 왜 산속에 어디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지내시는 분들을 여기 시골에서 예전에 화전민도 산사람이라고는 했었는데 그죠 예. 산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자연인 분들이죠. 예. 그쵸 자연인 같은 분들이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도사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제 요즘 무속인들 중에서도 무슨 도사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신뢰가 전혀 없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네. 왜냐면 도사라는 건 무속적인 용어가 아니고 선인 이런 쪽 용어인데 그걸 막 갖다 쓰니까 저 사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믿음이 드는데 도사 삼촌이 자기 말로는 도사라고 하지 말고 선인 산사람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해요. 선인이라는 게 신선할 때 선자 사람 인자잖아요. 네. 선자가 풀어보면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그래서 산사람이다 하면서 도사 삼촌이 이제 어떤 단지 작은 거에서 술 같은 걸 저한테 뿌려주시고 예. 또 부적 같은 걸 가져오셔갖고 태워서 제 몸에다가 이렇게 휙휙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네 냄새를 기억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그건 뭐였어요? 그게 너를 홀려서 산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산귀신이야 산귀신. 저는 근데 저기 20년 동안 집 앞에 귀신들은 많이 봤어도 산귀신은 처음 봤다고. 그런 귀신은 너 그거 보면서 이상한 거 뭐뭐 느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발자국 안 남는 거 하고 처음부터 알아차렸으면 안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눈을 계속 털면서 갔잖아요. 쌓이니까. 맞죠. 그 앞에 가는 사람 어깨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랑 어깨 그리고 곰팡이 냄새. 그러니까 젖지를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은. 예. 얘기하니까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 정도만 봐도 많이 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아세요? 여쭤보니까 이제 본인이 산에서 가끔 지내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는 설악산이 국립공원화 되기 전에는 반달곰이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거든요. 반달곰부터 해서 맹수가 좀 많았어요. 이 강원도 지역에는. 원래 우리나라 많았는데 아이고 참. 맞아요. 그 강원도에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포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포수나 산에 왔다가 조난을 당한 분들이나 보통 구조가 되고 빨리 발견이 되면 다행인데 그분이 이제 산악구조, 아리 구조지 그냥 그 시신 모셔오는 그런 일을 거기서 또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설악산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해요. 지금은 케이블카도 있고 길도 잘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입산 허가된 지역도 많지 않았고 굉장히 험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꼭 들어가시는 분 약초 캐러 들어가시고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어도 국립공원법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을 때다 보니까 아름아름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데서 희생된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특히 산에 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 살아 계시는 분들 중에 조난을 당하셔서 오래 고통에 떨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이 좀 많이 맺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다 있어서 구조 신호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헬기가 가다가 뭐 이상한 게 보이면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서 회수를 하는데 산에 이렇게 들것이 가질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 겨울에 그렇게 조난을 당하신 분들은 시신을 이제 지게 같은 거에다가 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촌분이 하시는 말이 보통 자기가 갔을 때는 간단하게 제도 드리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이렇게 비방도 치고 하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많다 저 산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홀리진 않는데 어떻게 오늘은 눈이 오고 그 귀신이 이런 날씨에 죽었었는지 네. 뭔가 이제 자기를 찾아달라는 건지 데리러 온 것 같다. 근데 네가 걸린 거야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가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저 사실은 여기 앞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가끔 이런 귀신에 좀 시달리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연락해. 너네 아버지랑도 내가 잘 알아. 아버지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신다. 저희 아버지가 아시지 않느냐. 거의 뭐 이 동네에서 저희 집안이 기록상으로도 400년을 살았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꼬장꼬장한 양반들인지 알지 않으시냐. 그래 알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우린 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을 해. 감사합니다 하고 갈게 쉬어. 그날 그렇게 가시고 아무리 그걸 했다 그래도 가시고 나서 다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제가 3일 있다 깨어납니다. 와, 예. 그러니까 기가 다 이제 빨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요. 오, 되게 상상이 너무나 잘 됐어요, 이번 이야기도. 제가 겪은 이야기 중에 결말과 서사를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예요. 이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목격. 봤다 깜짝이야. 무서워. 어떡하지? 이거고. 근데 제가 어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게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 근데 무속인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확신을 안 하세요, 잘.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주로 말씀을.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건 이거야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끝이 납니다. 야, 근데 이게 뭐 긴 이야기는 아닌데도 이 섬뜩함이 확 오네요. 상황도 그랬고. 제가 그렇게 걸어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만 유독 뭔가 파장이 맞았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던 게 귀신을 보는 게 제가 보고 싶다고 막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한 일주일을 맨날 늦게까지 놀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허해져서 그랬는지. 확실한 거는 어디 귀신이든 간에 이제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는 산 귀신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이 돌비 공포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듣다 보면 강원도에서 귀신을 봤다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유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을 못하는 게 강원도를 너무 이제 뭐 영가들의 천국처럼 이미지가 붙여질까봐 그러는데. 네. 강원도에서도 7번 국도변, 해안도로변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관령에서도 물론 보셨겠지만 숙소 근처에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3군데가 있어요. 너무 많은데? 숙소 고성 양양을 서울에서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오려면 그 고개를 다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도사 아저씨한테 들은 거와 제가 혼자 생각을 한 바로 귀신이 특히 영동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다. 보통 바닷가를 가보시면요. 그 마을이 이제 있잖아요. 네. 바닷가 쪽 말고 반대쪽으로. 근데 이 7번 국도변은 대부분 바다에서 그 마을을 보면 산이 보여요. 네. 지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산에서 개천이든 하천이든 강 정도 크긴 아니지만 물이 바다로 이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는 수살기, 산에는 산귀신. 중간에 길이 있어요. 예. 그냥 그 사이에는 논밭, 집 어디서든 다 좀 몸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격담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이 제일 훼손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많이 벗어나 본 적은 없는데 영동 지역 못지않게 귀신이 많았다고 느낀 데가 춘천이었어요. 춘천도 그 강이 크게 흐르잖아요. 호수도 있고. 그쪽도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뭐 그림 같이 돼 있는 건 뭔가요? 사진을 제가 이제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듣는 분 중에 예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 앞에 있는 150년 이상 수령의 나무예요. 밤나무.
그리고 거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가 장사를 했던 곳이고요. 오. 지금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셔도. 아무튼 저희 집 앞에 제가 숲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보내드린 건데 보시면 그건 정말 자연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밤나무에 그네가 옛날식으로 굵은 밧줄 있죠. 로프인데 이제 배 선박에서 쓰는 정도의 로프로 그네를 하나 매달아 놨었고요. 네. 그 옆에 공터에는 손님들 자녀분들이 와서 놀 수 있게 트램폴린을 하나 갖다 놨었어요. 어떤 일이 거기서 많이 벌어졌냐면요. 귀신이 있는 곳엔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네, 무슨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특히 이제 기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똑같은 장비를 여러 사람이 써도 반응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밤나무에 저 말고도 이상한 걸 본 사람이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몇이 더 있었고, 네. 친구도 그렇고, 그 트램폴린이 거기도 희한한 자리예요. 그 트램폴린도.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저녁 때 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고 9시쯤에 저희가 가게를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모님들이나 직원들을 제가 다 이제 퇴근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불이 싹 꺼져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려면 후진을 해야 돼요. 유독 그 밤나무 아래서만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기 오작동이 일어나요. 후진만 넣으면 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삐삐삐삐삐삐 울려요. 이게 그 밑에서 나타났던 가장 흔한 이상현상이고, 저 말고 간혹가다 어떤 손님분들이 낮에도 그런 현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저분도 보통은 아니시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렇게 좀 판단하셨던 게 있었구나.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센 친구 하나 있어요. 귀신한테 호통치던 그 친구와 몇몇이 이제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서 첫 여름방학 때 내려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이제 친구네 가게고 전 저희 가게니까 그때는 운전을 안 해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하시고 합숙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 가게에서 합숙을 하다시피 하는데 마다 그 앞에 테이블에서 저희가 파는 고기에다 술을 한두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불었어요. 여름이라 네. 더웠어요 그냥. 근데 저기 그네를 누가 타지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네 누가 타, 지금 다 여기 있는데 우리. 뭐 바람이 불었나? 바람이 왜 불어 임마, 지금 밤중에 더워 죽겠는데. 근데 저걸 봐봐 하고 저랑 이제 돌아봤는데 그네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정도예요. 근데 바람이 불었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그네는 이렇게 반동을 주지 않고 앉아서만 앞으로 뒤로 살짝만 해도 이렇게 20cm 내외?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날 그 그네 매달린 줄을 끊습니다. 무서우니까. 다음날 아버지한테 돼지게 혼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줄을 매달았는데 서사가 없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저녁에 마감할 때쯤 됐는데 커플 손님이셨어요. 네. 커플 손님이셨는데 여자분이 타고 남자분이 뒤에서 그네를 이렇게 미는데, 네. 솔직히 도시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니까 그런 그네 보면은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 민속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춘향이가 빙의가 되셨더라고요, 완전히. 예. 방자도 옆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여자분이 그네를 잘 타시다가 큰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냥 놓고 떨어진 거예요, 뒤로. 막 저희도 손님이 저희가 해놓은 걸 타다가 다쳤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그치, 되나. 네. 뭐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고 이제 흙 묻고 어디 피 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여자분이 정신을 못 차리세요, 초반에. 그리고 저희가 찬물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남자친구분은 막 털고 왜 그래 막 주무르고, 저희 어머니도 나오셔갖고 아가씨 왜 그러냐고, 많이 다쳤냐고,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결국 일단은 낙상 사고니까 불렀는데 남자분이 자기 왜 손에 힘이 빠진 거야? 무서우면 잡아달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봐, 놀라서 그랬어. 뭐야? 줄 매달린 거 위에 어떤 꼬마가 앉아 있었어. 그래서 놀라서 손을 놓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그네는 서서 이렇게 타거든요. 손 놓치면 바로 사고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무에서. 그리고 트램폴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에 보면 낙엽이거든요, 가운데. 근데 어떤 때 혼자 밤에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낙엽이 혼자 움직여요. 뭐 바람에 이렇게 삭삭 이렇게 쓸리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이렇게 톡톡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이유를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무속인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무속인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씀도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시고 하더니 눈을 살짝 감으세요. 예. 눈을 감고 이제 테이블을 똑똑 이렇게 두드리시더니 집 앞에 그 애들 타고 노는 거 그거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저희는 퐁퐁, 방방이라 방방. 그랬거든요. 방방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안 쓴 지가 좀 됐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장사를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동안 문을 닫았을 때거든요. 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하고 방방을 좀 치워. 다른 데로. 버리든지 치우든지 위치라도 바꿔. 왜요? 그러니까 집터가 혹시 도깨비터인 건 알아? 어떻게 거기서 살지? 나 돈만 있으면 너네 집 사가지고 굿당할 거야. 헐. 거기는 숙박업이나 굿당해야 될 터야. 왜냐, 도깨비들이 다 떴어. 예전에 누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뭐 음식도 놔드리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떴어. 그리고 사람 타고 노는 것들에 다 귀신이 앉아있네. 귀신들이 노네.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예.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현상을 봤던 거예요, 제가. 역시 서산은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아니 근데 도깨비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무당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숙박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된대요. 왜냐면 그때 제가 왜 무속인한테 갔었냐면 저희가 여기 예전에는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집이었고 그때 당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여름 시즌에 바가지 없이 네. 순수 하루 그냥 판매량이 400, 500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됐던 집이에요. 그리고 2009년쯤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끊겨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때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나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랑 인연은 또. 그래서 왜 숙박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서 사람이 길게는 못 살아. 근데 모텔터를 왜 하라 그러냐면 불륜들. 예. 딱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게. 왜냐면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불을 요란하게 켜도 길 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간판도 끄고 조명 다 꺼놔도 손님들이 막 들어왔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해도 도깨비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도깨비불이 번쩍번쩍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야. 이야, 예. 근데 지금 도깨비들이 떠서 아무리 간판을 크게 하고 환하게 해놔도 인식 저하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구나. 가려져서. 분명히 눈으로는 보여요. 간판이 있구나. 네네.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유명한 흉가나 폐가나 오래된 이런 데를 지나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가게,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뭐 숙박업소 이런 데를 가려고 안 해요. 네.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존 본능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만 네. 그 가게는 허물었지만 그 옆이 집이라서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집도 뭐 어마어마해요. 남들이 오면 하루도 못 자고 와요. 저희 집에서는. 이야, 확실히 터가 세긴 하구나. 그거를 동물들은 빨리 알잖아요. 그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가 진돗개, 풍산개 이런 개들을 많이 키우셨었는데 그 견종들 특징 귀가 다 쓰는 거거든요. 맞죠? 세퍼트도 보면 귀가 다 이렇게 뾰족하게 서요. 꼬리도 항상 이렇게 위로 말려 있고 저희 집에만 오면 귀와 꼬리가 쳐져 있습니다. 와. 아니, 진돗개랑 풍산개 자체가 기가 엄청 센 그런 개들인데. 그 개들이 산책을 할 때 저희 집 언덕만 벗어나면 귀와 꼬리가 올라갑니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저희 집은 그 도사 삼촌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무속인 분도 그렇고 아버지가 기운을 누르고 사셨대요. 네. 아버지가 원래는 동물 키우고 동물 잡고 이럴 팔자가 아니라 스님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피를 보는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울텔러님, 진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절대 뭐 바꾸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것만이라도 잘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쉬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항상 시들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전부 다 달라요. 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너무나 전달이 잘 될 때 이분들이 기억에 더 남는다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또 시들무의 매력이고, 그래서 소울텔러님의 매력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